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콤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뭔가 날씨가 우중충한 목요일이죠. 자, 이렇게 굉장히 우중충한 날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비급살롱 안에서요.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 그리고 좋은 보험 고르는 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참고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비급살롱에 찾아오실 세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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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급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비급입니다. 암보험이기는 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진단금이 1,000만 원이면 충분할지를 짚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자, 언뜻 보기에는 1,000만 원이 큰 숫자기는 하죠. 그런데 이 암에 만약에 걸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역부족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단금 1,000만 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진단금 1,0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암은 단순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회복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질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암이 정말 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꾸준히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또 들어가기도 해요. 건강보험이 있는데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드는 비용은 부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유방암은 수술, 항암, 방사선 포함하면 2,0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암, 대장암도 초반에는 1,000만 원대지만 진행성 암은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같은 진행성 고가의 치료는 비급여입니다. 이 항목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투약 시 700만 원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 와, 제가 키트루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비용을 이렇게 또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한 달 투약 시 700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이 한 달에 7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치료들은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항암제나 치료 장비 중에는 신약이 많고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암 치료는 짧게 끝나지가 않죠.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치료와 회복이 이어집니다. 입원, 외래, 검사, 간병비, 생활비까지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진단금이 금방 바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은 항암치료제 2, 3회 투약 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중증암일수록 진단금은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주제가 또 1,000만 원으로 얼마나 보장이 될까였는데 방금 키트루다가 700만 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키트루다 한 달밖에 좀 투여를 못 받는 거잖아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또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 활동을 못해서 수입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5, 60대는 은퇴 시점과 겹치기 쉬운데 암 진단을 받으면 수입이 끊기고 치료비는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라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른 수단도 마땅치 않아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보통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일지라도 실직 후에는 치료비 외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치료비가 들어간다 뿐만이 아니라 메꿀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보험을 미리미리 잘 들어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 치료 중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일지 궁금한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이 어떤 건가요? 네, 가장 큰 비용 항목은 치료비와 약값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에서 중요한 비급여 항암제가 많은데요. 이 약들은 비보험이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간병인 고용 비용도 큰 부담이 됩니다. 간병인은 하루에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한 항암 치료 외에도 수술, 방사선 치료, 입원비 등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들면 보험 정말 잘 준비를 해 두셔야겠는데 보험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많은 보험금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충당하면 좋죠? 네, 실제 치료와 회복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진단금 외에도 특약을 통해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비 특약이나 입원 일당 특약을 추가하면 그 부담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암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할 때 진단금만 높인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생활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주제가 진단금 1,000만 원인데 이 진단금 1,000만 원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보장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보장인 건가요? 네, 기본형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기 발견하고 간단한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경우에는 충분할 수가 있지만 입원비, 치료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현실에선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 치료가 반복되거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진단금은 금세 소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은 항암 치료제 2, 3회 투약 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까도 한번 짚어봤듯이 키트루다 한 달 비용이 또 700만 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회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부분들이 있겠죠. 회복기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회복기에는 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회복기는 좀 보통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그렇죠. 치료 후에도 정기 검사나 재활 치료, 재발 방지약 복용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간병 부담, 간병인 고용 비용도 고려해야 하죠. 요양병원 입원만 해도 월 수백만 원 정도가 들 수가 있고 장기 입원일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니 정말 좀 먼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을 잘 설계하면 좋을 텐데 저희가 기준을 좀 잘 잡아야 보험을 잘 설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보험을 잘 설계하면 좋을까요? 네, 본인의 경제적 여유나 가족 구성, 직업 등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자나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최소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암 진단 이후 실질적인 치료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모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진단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의 진단금만 확보를 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진단비 외에도 항암 치료비, 입원 일당, 수술비 같은 특약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항암제 보장 특약, 표적 항암제 특약 같은 보장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암 치료에서는 약값뿐만이 아니라 검사비, 입원실 차액, 보호자 식비 같은 부수적인 비용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식비 같은 것도 저희가 또 따져봐야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유사암에 대한 것도 알고 있는데 유사암 보장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요즘 최근 이슈입니다. 유사암,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일반암보다 진단비가 10%, 20%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단금이 3천만 원이더라도 유사암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기 진단보험금에 유사암은 10%에서 20%만 보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사암이 최근에 또 발병률이 좀 높아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보장 비율은 10%에서 20%까지 가장 낮은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한 20% 정도만 받을 수 있는데요. 2013년 7월 1일 이후에 바뀌게 되었는데 유사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단비 지급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비자들의 보장 내용과 조건을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유사암도 관련해서 전문가님들과 한번 상담해 보시면 참 좋겠고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항상 갖고 있는 보험이 있기는 하죠. 근데 내가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됐다. 기존 보험이 오래된 보험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바꾸는 게 좋은 걸까요? 보험 구조가 과거 기준이라면은 지금 치료 환경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술 중심이 보장이 주였는데 지금은 약물 치료나 통원 치료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리모델링을 통해 진단금을 증액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등의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전문가님과 또 상담을 해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이 다양한 경험들과 사례를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통해서 좀 성공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관리를 해드렸던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진단금이 1,0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드렸던 분이 계셨습니다. 대장암 2기 정도를 진단을 받으시고 이분이 진단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을 하셨는데요. 초기 2개월 동안 2,500만 원 정도의 치료 비용이 발생을 하였고 이 1,000만 원 진단금만 가지고 치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게 치료가 굉장히 길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오히려 좀 준비를 해드렸지만 제가 이제 원망을 받은 사례가 아니었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원망까지 했을까요? 그러면 혹시 좀 아쉬웠던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객님은 좀 이렇게 보장을 하셨더라면 조금 더 많은 혜택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좀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진단을 해드린 이후에는 최소 진단비를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으로 해드리거나 치료비 특약을 좀 추가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을 든 이유가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보상이 어떻게 보면은 보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뭔가 여쭤볼 일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이 진단금 1,000만 원으로만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모든 보장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간단한 치료나 조기 발견을 했던 그러한 좀 특수한 경험 사례를 빼고서는 이러한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단순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현실적인 보장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암 치료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치료비와 관련된 상황도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암을 진단받았을 때 치료와 회복,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험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인 관리와 검사, 그리고 회복기 동안의 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3,000만 원 이상의 진단금과 추가적인 특약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병비나 추가적인 치료비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기존 보험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보장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은 그냥 잘 가입해두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 방법이나 치료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요, 이 유사암에 대한 보장이나 비급여 치료를 저희가 어떻게 보장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좀 보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이제 보험은 처음 가입했을 때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 보장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인 비급여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와 같은 고액의 치료비 항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특약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사암에 대한 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이나 제자리암과 같은 암은 진단금이 10%, 20%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유사암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이 오래된 상태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리모델링을 하고 진단금 증액, 추가 특약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진단금이 10%에서 20%까지 낮아지는 유사암에 대한 보장 꼭 한번 채워보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이 보장을 채울 수 있을지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보험이 단순히 암을 진단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치료나 회복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까지 모두 고려한 보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암 치료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와 회복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험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 설계를 통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요. 이렇게 무섭다고 피할 일이 아니라 제때 잘 보장을 해서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도 한번 배워가고요.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모두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비급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배운 내용들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비급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비급입니다. 관련해서 윤동영 전문가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키우는 법. 그러니까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요. 가계 부담도 계속 커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실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부담스러운 이 보험료를 저희가 잘 한번 굴려봐야 될 텐데 리모델링 많이 들어보셨죠? 자, 들어보셨을 적은 있었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이고 보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험이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지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말 0부터 100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보험 잘 설계가 되고 있는지 한번 방송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보험 리모델링 어떤 건가요? 네, 보험은 단순히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게 아예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고 그렇게 단순히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나 집을 관리할 때도 정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받고 점검도 받으면서 이 지금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많이 하고 필요하면 수리나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그 당시 내 상황에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활이나 건강 상태가 변화한 것처럼 보험도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보험도 그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이 이 리모델링의 핵심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 자녀 출산을 앞두고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이제는 성장했는데 여전히 그때의 보장 내용이 유효한지 자녀에게 적합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또는 그 특별한 큰 의료비 부담이 없었더라도 지금은 건강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해당 보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이렇게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고 그 대신 나에게 필요한 보장만, 꼭 필요한 보장만을 보강하여 선택해 보험료를 최적화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중복된 보장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보험에 가입해 있던 같은 종류의 보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면 그 부분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야 합니다.
이는 고객님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과의 동시에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비급살롱 진행하면서 저는 어떠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복되는 보험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줄여가는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리모델링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보험들을 점검을 해보고 그 안에서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중복되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런 또 의문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했거든요. 근데 이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상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보험 상품을 점검받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보험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제도나 상품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실손보험이 기본적인 보장만 있었더라면 지금은 다양한 옵션이 추가되어 더 구체적인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변동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특히 3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 접어들면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를 들어 치매나 간병인 보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보장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으면서 그 보장은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게 좋은 준비책이 되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내 보험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꼭 한번 가까운 전문가를 통해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보험 리모델링 그러니까 꽤나 주기적으로 좀 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에서 5년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을지 사례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에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굉장히 큰 만족을 얻고 계시는데요. 처음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리모델링을 받으셨다면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되게 많이 올 정도로 효과가 굉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던 저의 고객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고객님은 50대 직장인이십니다. 남성분이신데 이 고객님을 이제부터 A씨라고 부르고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보험을 들고 있으셨고요. 매달 약 4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제가 직접 그 고객님의 보장 분석을 해보니 기존 보험의 뇌와 심장 진단비가 중증일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경미했을 때는 전혀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45만 원이나 납부하고 계시는데 왜 경미했을 때부터 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중증일 경우에만 보험료를 받는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45만 원을 납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술비나 간병인 보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 보험과 같은 다른 보장들도 전혀 중요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처럼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만 보장을 받는 것이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내가 몸에서 경미한 전조 증상이 나올 때부터 몸에서 신호를 줄 때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좋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도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던 보장을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장을 확대해 드렸고요.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더불어 간병인 보험까지 추가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되었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그 결과 이 고객님은 매달 내던 45만 원의 보험료가 17만 원으로 줄였고 우와. 보장은 오히려 강화돼 버렸습니다. 정말 리모델링을 받기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셨을 텐데 리모델링을 받고 가장 극대화의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례를 가지고 다른 고객님들 사례 보장 분석을 해드리다 보면은 되게 고객님들이 자기도 빨리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이제 다 해드리다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부분이 다 보장을 좁게만 받고 계시는데 보장을 온전히 받고 계시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보험을 이제 계속 유지하시면은 보장을 강화하시고 보험료는 그 대신에 낮추시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보험이 반드시 좋은 보험은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진짜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사례 중에 45만 원을 월 납부를 하고 계셨는데 17만 원으로 지금 줄이셨다 이 말을 듣고 저 굉장히 또 솔깃해졌습니다. 저는 얼마를 내고 있을지 좀 두려워지는데 자 아무튼 이 기존의 보험에서 보장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고 이 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톡톡히 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좀 필요한 보장만 알차게 준비하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의 핵심은 꼭 필요한 보장만으로 보험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험료는 줄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보장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것은 효율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보험은 최적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줄일 수 있게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게 보험 리모델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보험 리모델링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보험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런 변화를 보험 상품이 반영되지 않으면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들이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 보장 범위 더 확대시키고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야 합니다. 보험료 한두 푼도 아닌데 그렇게 낭비만 하고 있다면은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미루지 말고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보험 리모델링이 또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알겠어요.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 필수적인 이유들은 잘 알겠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앞서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어떤 점들을 반드시 알아두고 확인하고 좀 조정하면 좋을까요? 네,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꼭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장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같은 보장이 중복되어 있다면 그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보험료는 불필요하게 누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만 지출하면은 불필요한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파악하는 것인데요. 갱신형 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미리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장의 범위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최신 보험 상품과 비교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특히 경미한 전조 증상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암이나 경미한 질병에 대한 보장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신 보험 상품에서는 조기 진단비나 예방적 치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 경우가 많으니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 30대는 실손보험과 진단비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좋고 40대는 가족보장을 중심으로 50대 이상은 치매, 간병인 보험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대와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보장 설계가 리모델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장 범위부터 연령별 들어야 하는 보험까지 보험 리모델링을 하기에 앞서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 4가지 또 읊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실 부분 질문들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전문가님 이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존 보험이 있는데 이 기존 보험을 그냥 해지하고 그냥 새롭게 가입을 하면은 이거 제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선별적 유지입니다. 보장이 잘 설정된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기존의 보장이 좁거나 보험료가 비싼 보험은 보장이 넓고 보험료가 합리적인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보험료가 비쌀수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오랫동안 가입했거나 아니면 비싸다고 보험이 무조건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명관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그렇지 않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또 보험을 정비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갱신형 보험 이거 무조건 바꿔야 하나요? 무조건 바꿔야 하나요? 갱신형 보험을 네.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초기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게 되죠. 특히 60세 이후 급격히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되기 전에 비갱신형 보험으로 많이 전환하신 편이 많습니다. 네, 비갱신형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보험료가 끝까지 고정되니까 나중에 급격히 상승하는 보험료의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0대가 되기 전에 비갱신형 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라고 답변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질문 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리모델링 이후에도 저희가 했는데 계속 보험을 점검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이 와 있네요. 그러게요. 제가 한번 이때 해보니까요. 한 번 하고 말고 싶더라고요. 근데 주기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요. 보험이라는 게 가입을 하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시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게 어떤 좋은 보험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인데 제도나 법의 변화, 건강 상태의 변화 등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보장을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는 보험을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보장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꼭 한번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또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직접 이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나요? 네, 제 보험도 주기적으로 제가 직접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리모델링이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지금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요? 제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보장이 부족한 게 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개만 추가했던 상품들이 지금 어느덧 4개, 5개가 돼가지고 뭐 누가 남들이 보면 좀 보험 중독이 걸린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은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저의 지인, 친구들,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자신 있게 제 보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보험 리모델링이 취미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요, 좀 궁금한데 혹시 이 소득의 몇 %를 보험료로 지불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그런 비율은 소득의 5% 정도를 보험료로 지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20%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이게 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고객분들이 리모델링 할 때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시기에 맞게 꼭 필요한 보장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께서는 20%의 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20%를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20%를 보험료로 지출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나이를 드시면서 경제적인 상황도 변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저는 5%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는 너무 좋아도 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의 이 사례를 통해서 보험료를 제대로 지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3년에서 5년의 주기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이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배운 내용도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비급 보험 리모델링까지 저희가 배워봤고요. 이제 마지막 차례죠. 세 번째 비급 공개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비급도 공개됐고요. 자,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적립식 투자 해도 괜찮을까? 이러한 주제를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또 보고 있지만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최근에는 이 미증시가 잘 가도 우리 증시가 좀 주춤한다든지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시장이다라는 생각 저희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전략은 또 어떻게 하면 알차게 차릴 수가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이 연금 자산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럴 때 이런 시장 안에서 내가 그냥 투자를 잠시 멈춰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될까? 그냥 유지만 해도 될까? 굉장히 또 이 고민의 갈림길에 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 통해서 윤빛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우선 적립식 투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적립식 투자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명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적립식 투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에 똑같이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씩 같은 날에 꾸준히 적립하는 것을 적립식 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원리와 효과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직접 좀 연구와 그런 과정들이 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자, 우선은 핵심 원리와 효과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방식의 첫 번째 장점은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지고요. 반대로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니 장기적으로는 평균 매입가를 꾸준하게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마켓 타이밍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 저점을 예측하기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점을 분산시켜서 투자하면 잘못된 타이밍으로 인해 손실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쉽지만 적립식 투자는 자동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감정의 개입을 줄이고 조금 더 멘탈을 지켜가면서 꾸준하게 유지하기가 참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기 급등장이 왔을 때 큰 수익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단점은 좀 단기적이고 결론적으로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원리를 들으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굉장히 이 데이터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이제 실제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적립식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봤고요. 연구를 하셨네요. 네, 제가 한번 신경 써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금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수 수익률, 배당 수익률, 환율, 배당 재투자 등 가능한 많은 요소를 반영해서 실측에 가깝게 모델링 한번 해봤고요. 198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약 40년에 가까운 기간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투자했다는 가정하에 총 329개의 개별 실험군을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 1988년 1월에 시작한 투자자, 1988년 2월에 시작한 투자자, 이런 식으로 2015년 5월까지 총 329개월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10년간의 투자 결과를 분석해서 리모델링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1988년 1월에 투자한 이 투자분의 이 기록을 보신 건가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각 투자자들의 10년간의 수익률을 평균 낸 수치를 한번 구해봤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329가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평균 누적 자산은 2억 3천만 원 가량 됐고요. 이걸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게 되면 약 12.4%로 나타났습니다. 12.4% 나타났습니다. 자, 만약에 월 100만 원씩 10년을 투자를 했으면 원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수익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된 겁니다. 한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겨요. 만약에 이 같은 조건으로 은행 적금에 넣었어요. 그러면 결과가 많이 달라질까요? 네,
같은 기간 같은 금액으로 적금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최종 자산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였고요. 연평균 수익률로 따져보게 되면은 5.3%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적립식 투자 대비 약 한 7천만 원 정도의 차익 금액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적립식 투자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중장기라고 한번 설명해 보고 더 장기적으로 갔을 때 20년 동안 이 적립식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또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투자 기간을 20년으로 확정하였을 때는 S&P 500 적립식 투자한 결과는 약 6억 1천만 원의 수익금이 생겼고요. 동일 적금으로 들어갔을 때는 약 3억 9천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비교해 보면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의 차익 금액이 발생했죠. 2억 2천만 원의 차익금이 발생했다. 방금 그래프 보고 아셨죠? 네. 주황색 막대기 그리고 하늘색 막대기 그 차이가 그만큼인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또 수익만 많이 봤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봤을 때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분명히 이 투자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나요? 네, 일단 제가 시뮬레이션 한 이 결과는 S&P 500 기준으로 제가 약 40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는 손실 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굳이 뭐 손해난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보자 하면은 네. 펀드 설정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펀드에 어느 시점으로 들어가고 또 나중에 어떻게 관리, 변동, 이걸 어떻게 또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경을 쓰고 못 쓰고의 차이가 컸던 걸로 제가 많이 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드의 차이에서 좀 이 수익에 또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10년 투자 비교를 했을 때 이 적금을 이긴 확률 같은 것도 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똑같이 10년이라는 기간을 같이 투자하게 됐을 때 적립식 방법이 적금을 이길 확률은 67% 정도. 이렇게 10년 만에 차이를 나타냈고요.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 가지고 20년까지 늘렸을 때는 적립식 투자가 적금을 이길 확률은 무려 84%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투자에 대한 불안도가 상당히 높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실까요? 네. 그래도 큰 돈을 운영하시고 이제 노년에 연금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걱정이 많으시고 저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상담을 요청하시거든요. 만약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시다, 너무 큰 금액을 운용한다, 아니면 너무 소중한 돈을 운영한다 하시면은 주식형과 채권형 자산을 적절하게 섞은 자산 배분형 펀드이나 자동으로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TDF 펀드 같은 것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큰 금액이나 소중한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펀드 통해서 말씀 주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냥 혼자 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이 돈을 굴리고 싶어요. 하시는 것보다 전문가님을 통해서 이 연금에 이 돈을 좀 투자 쪽으로 잘 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 다른가요? 왜 전문가님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드렸던 S&P 500처럼 그냥 장기간 묵혀둬가지고 수익이 나는 이 특정 상품은 아주 한정적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고객님의 연금 상품들을 확인해봤을 때에는 10년을 넣든 20년을 넣든 손실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걸 제가 왜 그런지 파악을 해보니 네. 왜 그럴까요? 제 경험상에는 관리자의 부재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 가입할 때는 이제 모든 관리를 도맡아 주겠다고 약속드리고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내줄 수 있는 전문가라는 어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관리 없이 장기간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펀드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디커플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라든지 그 투자 시점에 맞게끔 추가 납입, 강액 이런 여러 가지들의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손실 볼 경우가 제 경험상은 더 많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보험 회사들이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에 존재하는 이제 보험회사가 약 40여 개 가량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네요. 많습니다. 제가 다 모니터링하고 저 투자 수익률, 펀드 수익률 제가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는데 회사마다 같은 미국 주식형 S&P 500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PB 실력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같은 미국 펀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 줄 수 있는 이 관리자의 역량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펀드 설정이라든지 주가 납입, 감액, 펀드 변경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살리면은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리자, 매니저, PB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신 건데 근데 어떤 분이 좋은 관리자고 좋은 PB 분이신지 사실 저희는 처음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첫인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혹시 전문가님의 입장에서 이런 이 매니저 분이 좀 좋은 매니저고 내 돈을 정말 잘 굴릴 수 있는 좋은 담당자다. 이런 기준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방송에 나온 김에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꿀팁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네. 그분이 실제로 그 연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고요. 네. 그분의 연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은 그분의 연금 수익률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혹시 좀 안 좋은 쪽일까요? 그렇다 하면은 네. 본인의 이 연금 계좌도 관리 못 하는데 과연 고객님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고심을 해야 하고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그분의 실력을 확인하심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이 어떠한 펀드나 ETF를 지금 가입하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해요. 네. 방금 또 이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전문가님께 또 요청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이 연금을 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어디에 들어가 계신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혹시 추천해 주실 그런 방법들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에 대한 관리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월 적립식 금액을 뭐 200에서 300 정도 크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게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 직장인 소득권자 분들에게서는 100만 원도 매달 들어가기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럴 수 많으시거든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권유를 드리는 게 처음에는 이제 한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30% 정도를 1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길 권유드리고 우리 연금보험의 장점은 이 장세에 따라 가지고 추가 납입을 300%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모니터링 하다가 장이 좋다 하면은 추가 납입을 권유해 가지고 30만 원 300%인 90만 원까지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만약 지금처럼 정세가 불안하다 아니면은 좀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면은 채권형 펀드로 바꿔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감액을 통해 가지고 조금 투자되는 금액을 줄여 가지고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자의 역량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 돈처럼 고객 돈을 생각하는 마인드, 멘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멘탈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저 아까 말씀하실 때 투자하고 싶은 돈의 30%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게 수입의 30%가 아니고 투자하고 싶은 돈의 3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는 이 수입의 어느 정도로 좀 책정하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시는 비중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일단 실제 상담을 통해서 경험을 했을 때는 고객님들의 심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목적, 꿈, 목표에 따라 가지고 자기 수익률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금액 선정을 많이 하시는 경향을 받고요. 네. 보통 저희 또래 이제 고객님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화두되고 있는 뭐 자가의 집을 보유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쭈어보시는데 보통 그렇게 된다 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대략 최소 금액으로 필요한 게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금액에 맞게끔 저희가 고객님의 월급 사항에 맞게끔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보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실제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하셨으니까요.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이 시기에 오늘도 좀 하락장이었는데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적립식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지금 시청자분들께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주는 교훈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첫째, 적립식 투자는 멈추지 않고 멘탈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오랜 기간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투자 기간은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빨리 시작하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그냥 방치식으로 거치식으로 가만히 두지 마시고 담당 관리자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신다면 연금 계좌는 노후에 든든하게 고객님을 지켜주실 수 있는 큰 방패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적립식 투자를 할 때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거 딱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 경험상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네. 관심을 놓치지 말아라. 네. 처음에 저희한테 문의하시고 시작하실 때는 되게 신중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약간 관심을 다 놓아버리고 담당 PB한테 전입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도 고객님의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드릴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기 때문에 고객님도 이걸 내다 놓은 자식처럼 그냥 관심을 끄지 마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관리자가 며칠 주기로 몇 달 주기로 관심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키워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돈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요. 연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비급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모두 보장해드리지는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배운 내용들도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비급살롱 이렇게 세 번째 비급까지 내용 맞춰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좋은 말씀 나눠주신 우리 세 분의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돈을 더 잘 굴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 오늘도 찾아가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모두 보장해 드리지는 못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죠.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